안녕하세요. 전 시댁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설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요즘 많이 나아졌다고 하나 며느리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시댁에 가는 게 큰 마음을 먹고 가야 하는 일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댁에 불편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전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 시댁에 갈 때마다 망설여지지 않고 되려 기대가 되었거든요. 그런 저에게도 몇 년 전까지는 시댁 가는 길을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난 척도 많이 하고 예의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저희에게 큰 웃음거리가 되어서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 어이없는 여자에 대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도 나아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일찍이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어요. 의미 없는 수능을 보고 나서 바로 일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폭도 별로 없었고 그 당시 고만고만한 아르바이트 중에서 가장 시급이 세던 일이 서비스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돈만 보고 서비스직을 하게 되었죠. 그때는 서비스직이 정신적으로 시달린다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처음 하게 된 일은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 판매원 일이었습니다. 술집 같은 것도 아니고 다들 백화점 정도 올만한 능력들 되어서 오는 거니 흔히들 진상이라고 하는 고객들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제 생각과 다르게 백화점이라는 곳에도 대단한 진상들이 많더라고요. 손님들 비위를 맞춰가며 일하는 건 힘들지 않았지만 이따금 저에게 심한 말씀을 하시거나 말도 안 되는 진상짓을 할 때면 가슴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린 나이라 육체적인 고생보다는 심적으로 고생을 하는 게 더 힘들게 느껴졌고 결국 1년 정도 일을 이어가다 그만두게 되었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해서 일주일 넘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 뒤로 하게 된 일은 통신사 상담원, 텔레마케터, 음식점과 술집 서빙 등등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해가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의 일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낮에는 카페 알바, 저녁에는 볼링장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카페 손님으로 자주 오던 남편이 저에게 먼저 관심을 표현했죠. 준수한 외모에 항상 매너가 좋았던 남편을 저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번호를 달라는 말에 망설임 없이 연락처를 주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는 일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던 시절이다 보니 남편이 용기 내어 한 연락에도 그때그때 답장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럼 보통 남자들은 성의가 없다고 생각해서 관심이 식기 마련일 텐데 남편은 저의 바쁜 생활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문자 연락과 만남으로 서로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가다 남편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죠. 처음에는 남편과 하는 연애를 마냥 즐기기만 했습니다.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어갔고 다툼 한 번 하지 않았죠.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다 언젠가부터 남편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또 제가 남편을 더 많이 좋아하게 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집안은 평범한 편이었지만 그러한 형편 역시도 저희 집에 비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 남편과 만나는 시간이 좋기도 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장난이건 진지하게 하건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면 또 불안했었죠. 거기다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된 지도 3년이 넘어가고 있었으니 얼마 있지 않아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고쳐야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집이야 남편과 상의를 해서 능력이 되는 곳으로 구할 수가 있을 테지만 친정에서 시댁으로 들여야 하는 예당이나 폐물들을 저희 집 형편에서 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였어요.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파혼이 된다고들 하는데 저희 두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당시 다니고 있던 통신사 일 말고도 두 가지를 더 하게 됐어요. 하나는 평일에 퇴근을 하고 난 이후 밤에 하는 음식점 서빙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말에 하는 카페 일이었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바쁘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다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저 스스로 경제적인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었거든요. 그런 저를 보고 걱정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죠. 남편은 제 속사정을 몰랐던 탓에 일을 무리하게 늘려가는 저를 걱정하며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일을 늘려가는데 솔직하게 말을 해주지 않았고 고집도 꺾지 않자 남편은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라는 걸 이해해주며 몸 상하지 않게 일하라고 걱정을 해주었어요. 또 저에게 무척이나 신경을 써줬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건 무조건 많이 먹이고 영양제도 한가득 사주면서 말이죠. 그렇게도 1년 정도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남편이 저에게 고생을 그만하라면서 결혼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전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남편의 프로포즈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진심이 담긴 고백에도 제가 좀처럼 대답을 하지 않자 남편은 크게 실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숨겨왔던 저의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에서 대답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사실 내가 준비가 덜 되어서 결혼 못하겠다는 거야. 오빠도 대충은 알고 있지. 우리 집 형편이 힘들다는 거. 그런 집에다가 나 결혼한다고 도와달라는 말을 어떻게 해. 우리 사는 거야 상의를 해서 능력껏 준비하면 된다고 하지만 예단 같은 건 꼭 해드려야 했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에 필요한 돈도 준비하려고 다른 일까지 하면서 바쁘게 지냈던 거고 아직 돈을 생각한 것만큼 모으지 못했어. 그래서 오빠가 하는 프로포즈에 답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위로해 주었죠. 지금까지 혼자서 소갈이 하느라 혼자 힘들었겠다. 미안해. 내가 먼저 영미 네 마음을 눈치채야 했는데 근데 그런 걱정이 있었으면 먼저 말하지 그랬어. 그러면 몸 상해가면서 이렇게 일할 필요는 없었잖아. 나 영미 너 하나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준비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또 우리 부모님 그런 것들 바라시는 분들 아니셔. 내가 잘 말씀드려서 결혼 과정 중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 다 없애자고 말할게. 부모님께서도 앞으로 우리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시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담감 가지지 마. 그 말에 정말 많은 안심이 되었어요. 그동안 쇠사슬을 묶어놓은 것처럼 답답하던 몸과 마음이 정말 오래간만에 홀가내분해지는 기분이었죠. 저 같은 여자가 이런 남편을 만나게 된 걸 일생일대의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놓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말이죠. 그렇게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말처럼 별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여리고 성격 좋으신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집안 형편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시댁가족들 덕택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쁨의 눈물이 펑펑 나도록 행복한 결혼식이었죠. 결혼 이후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생활 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다른 것보다 내면적으로 변화된 제 모습이 가장 크게 느껴졌어요. 확실히 심적으로 안정적이게 변했고 여유도 더 생기게 되었죠. 매일이 행복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 변화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일을 다니며 돈을 벌고 있었던 건 전과 똑같았지만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일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살아가기 무작정 일하며 돈을 벌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남편과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돈을 번다는 태도였죠. 그렇게 2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우리 부부에게 소중한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제가 다니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육체적으로 무리가 되기도 했고 또 남편이 이번 기회에 집안에서 쉬며 아이 키우는 데 집중하면 어떻겠냐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태교를 하며 집안에서 남편 내조를 하게 되었죠. 이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이제는 새 가족이 되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쯤 시댁에 또 다른 경사가 찾아왔죠. 시동생이 시댁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인사를 시키러 데리러 온 겁니다. 사실 시동생이 여자에게 영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시부모님께서도 남편도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알아서 결혼을 생각할 여자가 있다고 데려오니 다들 반기는 분위기였죠. 저 역시도 예비 동서가 될 사람을 반기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결혼 이후 계속해서 행복해지고 있을 때라 같이 할 가족이 늘어나는 게 마냥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생이 데리고 오는 예비 동서가 기대가 되었죠. 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사를 하러 오기 전 시동생이 짧게 성명한 예비 동서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되었거든요. 예비 동서는 집안 형편도 넉넉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창업을 하여 성공을 시켰고
여러 가게를 연이어 창업하며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 창업을 하고 그 가게를 성공시켜 여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전문 사업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또 좋아하는 집안도 살아온 길들도 정반대의 모습 때문인지 더 대단하게 느껴졌고 더 가까워지고 싶었죠. 그런데 많은 기대를 하고 예비동서를 만난 그 자리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별로였습니다. 시댁으로 찾아온 예비동서는 예의를 갖추긴 하지만 좀 찜찜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다고 표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건방지고 무례하다고 표현해야 하는지 애매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죠. 보통의 사람들이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과 달리 모든 말을 직설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식사를 하기 전 시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를 않아 긴장한 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의 양도 적당히 퍼주려고 시부모님들 눈을 피해 예비 동서에게 물어봤죠. 긴장 많이 하셨죠? 저도 그 마음 이해돼요. 화장실 갈까봐. 목은 타는데 물 마시기도 좀 그렇잖아요. 식사하게 되면 밥 남기는 것도 걱정되고 그렇다고 넘어가지도 않는 밥 억지로 넘기려면 고생일 텐데 밥은 제가 적당히 퍼드릴게요. 어느 정도가 괜찮아요? 저녁에 탄수화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예 밥그릇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물은 마시고 싶었는데 제가 마시고 싶은 물이 아니라서 안 마신 거예요? 제가 마시는 물 외에는 비린 맛이 있어서 안 먹거든요. 네? 마시는 물이 따로 있어요? 그랬구나. 제가 먼저 알았더라면 준비했을 텐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미안하실 필요는 없죠. 애초에 기대도 안 했고요. 빈말이라도 자신의 입이 예민해서 까탈스러워서 그렇다고 하면 듣는 사람도 덜 민망할 텐데 그렇게 콕 집어서 말하더라고요. 그 말 이외에도 시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동서는 사람을 민망스럽게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이었다면 뭘 물어보기가 겁이 났을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성격 좋으신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동서의 모습을 당당함과 개성으로 봐주셨고 남편 역시도 엉뚱한 사람이라고 생각만 했을 뿐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을 했죠. 뭔가 싸하다고 느낀 사람이 저밖에 없어 저 역시도 그냥 좀 유별나게 솔직한 사람으로 동서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동생네는 상견례를 치르고 난 뒤 결혼식 날짜를 잡고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해 준비를 하게 되었죠. 첫날 인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때까지 가족에 대해 동서가 반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하는데 도움도 주고 그 일로 친해지고도 싶었어요. 외동의 사업으로 바쁜 예비 동서가 결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잘 모를 것 같아서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연락을 해봤는데 저를 귀찮아하는 티를 숨기지 않고 팍팍 내더라고요. 저한테 어쩐 일로 전화하셨죠? 딱히 어떤 일이 있다기보다는 혹시 결혼 준비하면서 힘든 건 없나 해서요. 첫 결혼이니까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또 결혼 전에 동서간에 먼저 친해지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결혼 준비 뒤에서 알았을 때 다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또 지금 전화 주신 분과 1년에 몇 번이나 마주친다고 그저 없는 시간 만들어서 불편한 시간과 자리 가지고 싶지 않네요. 앞으로도 쭉 그럴 것 같으니까 개인적인 연락은 삼가해주세요. 이런 전화 매번 거절하는 것도 귀찮을 것 같으니까요. 그 전화 통화를 끊고 나니 단순히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말을 저렇게 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를 유독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한 동서의 태도는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한 가족이 되어서도 이어졌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도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얼굴이 붉어지는 상황을 여러 번 만들더라고요. 가장 처음 생긴 문제는 호칭이었습니다. 보통 동서간엔 손윗 사람에게는 형님이라고 하잖아요. 단둘이 있을 때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동서는 형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말이죠. 처음에는 제 이름에 씨를 붙였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또 형님이라는 호칭을 듣고자 동서에게 따로 말을 한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께서 먼저 그 호칭에 대해 물어봐 주셨죠. 근데 작은애 너는 왜 큰애한테 왜 여태 이름을 부르니? 어색하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둘이 있을 때는 내가 어쩔 수 없겠다만 가족들이 다 같이 있을 때는 맞는 호칭을 써야지. 앞으로 형님이라고 해라, 알았지? 어머님, 형님은 좀 그렇고 언니라고 하면 안 될까요? 언니가 뭐니? 그냥 형님이라고 해라.
형님은 도저히 입에 붙지가 않아서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영미 씨보다 언니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제부터 언니로 쓸게요. 언니로 쓰는 것도 전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친근감이 느껴지는 호칭 같아 좋았죠. 그런데 말은 저에게 언니라고 쓰면서 하는 행동은 꼭 자신 발 밑에 있는 사람처럼 대하더라고요. 제가 집안일 때문에 연락을 하면 받지 않다가도 남편이나 시어머니께서 하면 곧바로 받고는 했습니다. 또 제 말을 못 들은 척하며 무시하는 건 일상이었죠. 또 가끔은 시댁 가족들이 없을 때 저에게 짜증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동서, 이제 다들 출발했다고 하니까 준비 마저 다 해놓자. 가족들 도착해서 준비하며 주방에 드나드는 사람 많아서 정신없을 거야. 전 아까 제가 할 일 다 했어요? 남은 일 있으면 제 도움 바라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동서, 시댁 일에 따로 자기 일이 어디 있어? 다 같이 하는 거지.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돌려서 하면 안 되겠어? 매번 사람 얼굴 붉히게 만드는 게 좋아? 제가 언니처럼 집에서 한가하게 있는 줄 알아요? 지금도 가게 일 때문에 머리 복잡하다고요. 아까 그만큼 일 도와줬으면 됐지. 왜 또 귀한 사람 일 시켜 먹으려고 해요? 해야 하는 일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스스로 하세요. 고급 인력 부려먹으려 하지 말고. 그동안 동서가 괘씸한 행동들을 하더라도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짜증을 내는 동서의 행동은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댁 가족들 몰래 동서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무시하는 이유를 묻게 되었죠. 동서, 왜 그렇게 나한테 삐딱하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도 동서하는 행동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앞으로 수십 년은 더 얼굴 마주치며 지내야 하는 가족이니까 내가 참고 웃는 낯으로 동서 대하는 거야. 그런데 해도 좀 심하지 않아? 내가 동서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데 원래 성격이 좀 그렇다고 해도 나한테 유별나게 심하게 구는 건 뭔데? 내가 동서 시집살이라도 시켰어? 시집살이요? 그게 우리 사이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이런 설명까지는 안 했는데 굳이 제 입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물어오니까 설명할게요. 우선 맞아요. 제가 무시하는 거 맞다고요. 그래서 호칭도 형님이 아니라 언니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은 왠지 윗사람 대하는 태도 같잖아요. 언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그건 나이로 따지면 틀린 말도 아니니까. 솔직히 한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엮이게 되어서 그렇지 우리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집안 형편도 어렵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비스직 일만 해보셨다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주치기 전까지는 갑과 을로 만났을 텐데 겨우 제 남편 형님과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제가 아래 사람 취급받는 게 용납이 안 되어서요. 그리고 지금만 봐도 그래요. 집안 형편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성인이 되어서는 스스로 개척을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시집을 취직하듯이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가정주부고 전 지금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이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무시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냥 무시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불러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집안, 능력, 가방끈 뭐 하나 나보다 잘난 게 없는 사람이 결혼 일찍 한 걸 가지고 뭐 그렇게 엄청난 거로 날 가르치려고 하냐고요. 자기 취재도 모르면서 권위 있는 척 형님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다 급이 되어야 가능한 거지. 그렇게 형님 취급받고 싶으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던가요? 그전에는 오늘 같은 일 없었으면 하네요. 알겠죠? 동서는 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다 따지고 들면 말을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일을 해오며 저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도 봐왔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절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동서와의 관계를 포기하기로 했어요. 굳이 가까워지려고 하거나 반갑게 맞이하지 말자고 다짐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동서와 말 한마디 섞으려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저와 달리 동서는 계속해서 무시를 하고 시비 걸어왔죠. 동서, 그때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오기로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붙이잖아. 그런데 왜 또 사람 무시하고 시비 걸어? 네? 시비요? 또 무시를 했다고요? 언니 자격지심 있나 보다. 내가 뭘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나만 나쁜 사람 만들려고 이러는 건가? 동서가 하는 무시에 참지 못해 화를 낼 때면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몰아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서의 무시를 받아가면 참을 수밖에 없었죠. 저를 볼 때마다 걸어오는 동서의 무시와 시비로 인해 화가 쌓여가고 있을 때였어요.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시댁 시부모님께서는 동서 임신에 대한 축하를 자리를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는 가족 모임이 생기고야 말았던 거죠. 시동생이나 동서가 만든 자리도 아니고 시부모님께서 만든 자리다 보니 앞에 있을 일들이 예상되어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일찍이 시댁에 도착하게 되었고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어머님을 도와드리게 되었죠. 그날의 주인공이었던 동서는 만나기로 한 시간에 딱 맞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자마자 사람 속을 긁는 이야기를 시작했죠. 원래 하는 말투가 아닌 걸 보니 저를 노리고 일부러 하는 말이 분명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제가 임신했다고 이 많은 걸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냥 평소처럼 밥만 먹어도 되는데. 감사해요 어머니. 네가 임신을 했다는데 그냥 밥만 먹어서 되냐? 그리고 고맙다는 말은 나보다 네 동서에게 해라. 첫째가 내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이 많은 걸 할 수 있었어. 어머님이 요리를 하시는데 제가 많이 거들기는 했지만 솔직히 더 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동서가 먹는다고 하는데 기분 좋게 했을 리도 없었죠. 음식들을 할 때마다 동서가 먹을 생각을 하며 했다기보다는 우리 시댁 가족들 먹는 음식이다 생각하고 정성 들여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런 걸 다 아시면서도 저와 동서 사이가 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죠. 어머님 마음을 몰랐다라면 그런 의미로 한 음식이 아니라고 밝혔겠지만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 알았기 때문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요? 그러면 또 말이 달라지는데? 저 음식을 먹다가 탈나는 거 아니에요? 언니가 평소에도 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아는데 혹시 이번 일이 기회 삼아서 음식을 못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순간 욱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해도 사람 먹는 음식에, 그것도 뱃속에 아이를 가진 임산부가 먹는 음식에 이상한 걸 탔을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말을 제 면전에다가 하니까요. 어머니만 안 계셨으면 뭐라고 한마디 했을 텐데 바로 옆에 어머님이 계시다 보니 부글거리는 마음을 겨우 참아내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도 동서의 말에 표정이 굳을 수밖에 없었고 분위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를 눈치챈 동서가 기분을 풀려고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머님 기분을 맞춰드리는 건지 말을 바꿔 말했죠. 농담이에요 농담. 또 언니가 요리 하나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저도 언니처럼 하는 것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거리고 있었으면 요리 정말 잘했을 텐데. 그쵸? 하여튼 어머니가 언니 덕에 오늘 아기도 포식할 것 같아요. 입을 여는 족족 미운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급히 저와 동서를 떼어놓으셨습니다. 시동생에게 동서를 맡겨놓으신 거죠. 그 일 이후 어머니께서는 최대한 저와 동서가 한 공간에 같이 있지 않게 해주셨고 덕분에 아까 전과 같이 부딪히는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식사를 다 하고 난 뒤 가족들 모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설거지와 차를 내오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차와 커피를 만들어 거실에 내놓은 후 다시 주방으로 들어와 설거지하려는 순간 동서가 주방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곤 또다시 시비를 걸었죠. 내가 아까 괜히 그런 말을 했나? 아까 한 말에 언니가 앙심 품고 이번에는 정말로 이 차 안에 뭘 넣었을 것 같아서 먹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언니 이것도 설거지하는 김에 같이 해요? 동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며 제가 타왔던 차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싱크대 안으로 버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동서 임신했다고 만든 자리여서 웬만하면 말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게 누가 불안한 소리를 줄줄 흘리고 다니라고 했어? 앞으로는 겁먹을 짓 하지 말고 말도 마음도 곱게 쓰고 다녀.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다 보고 배우지 않겠어? 못돼 먹은 그 성격 임신 초기에 설거지를 못하는 것도 아닐 텐데 도와줄 거 아니면 여기서 사람 속 뒤집어 놓지 말고 그냥 가. 제가 반격을 할 줄 몰랐는지 동서는 한 방 먹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순순히 물러날 동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한참 아래인 저에게 조롱을 당했으니 몇 배로 갚아주겠다는 독한 모습을 하고 있었죠. 나 성격 못돼 먹었다고 하는 사람 언니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언니 같은 사람한테는 좀 못돼 먹어도 되지 않나? 왜?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신과 이질감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존재들을 불쾌하기 마련이잖아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딱 언니가 그런 존재예요. 집안 형편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살아온 인생 과정도 너무 달라. 솔직히 언니가 고생한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어?
저렇게까지 하면서 꼭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솔직히 지금 일이 잘 풀려서 아주버님 만나 정상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만나지 못했으면 아직도 그 바다 그 인생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서 착한 게 의미가 있나? 그놈의 집안 형편 이야기를 꺼내니 온몸이 부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또 무슨 무시를 당할까 싶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제가 아무 대꾸도 못한 채 부들거리고 있으니 동서는 신이나 계속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 애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상상을 해봐도 내 뱃속의 아이가 언니 애보다는 훨씬 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이랑 가장 많은 시간을 붙어있는 사람이 엄마인데 애도 엄마 보면서 배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언니가 말한 것처럼 그러면 집안 고생해서 집안일이나 하면 배운 것도 없는 엄마한테 배운 애가 낫겠어요? 아니면 배운 것도 많고 능력도 있는 사업가 엄마한테 배운 애가 낫겠어요? 남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쪽 애나 걱정하세요. 듣기로는 딸은 엄마 팔찌 타러 간다고 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언니 딸도 인생 뻔하지 않겠어요? 제 얘기 듣고 이제서야 자식 걱정된다면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아까 제 이야기 들으셔서 아시죠? 저 언니 집 근처에 가게도 오픈하는 거. 인생 고치고 싶다고 하면 거기 매니저 자리 정도는 알아봐 줄 테니까 부탁하세요. 아, 그것도 안 되겠다. 언니 가방끈이 짧아서 매니저도 못 하겠네? 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설거지는 주방으로 보내야지. 언니가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접이 이 정도예요. 우리 가게에서도 일하려면 허드렛 일이나 해야 하는 주제.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내 주제로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가방끈 가지고 뭐라 하던 어려운 친정 형편으로 뭐라고 하던 다 상관없었죠. 동서가 말이 사실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뿐인 내 자식을 가지고 조롱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에게 화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와 동서 간의 이야기를 들었나 보더라고요. 나름 조용히 말한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남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성큼성큼 주방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동서의 팔목을 붙잡고 한참을 누르보다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주제 모르는 건 재수씨 같은데요. 내가 웬만하면 조용히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재수씨랑 뱃속의 아이 때문에 아니라 우리 부모님 때문에요. 그런데 재수씨가 알아서 지 무덤을 파시네요. 그것도 내 아내에게 모욕감까지 주면서. 내가 지금까지 재수씨가 말을 직설적으로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딴 말까지 하는 건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자, 앞으로 재수씨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고요. 이 계약서, 아까 식사할 때 말한 그 새로운 가게 계약서 맞죠? 제 곁으로 다가와 동서를 제지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왜 갑자기 동선의 가게 계약서를 꺼내는 건가 싶었습니다. 또 가게 계약서를 어디에서 구했나 싶더라고요. 그건 동서도 마찬가지였죠. 아주머님 왜 이러세요? 그리고 계약서는 어떻게? 왜? 계약서 보니까 찔리는 게 있나 봐요? 내 입으로 얘기하기 전에 현수랑 우리 부모님 앞에 솔직히 다 직접 털어놔요. 어서! 도대체 저 계약서가 뭐가 문제이길래 저러나 싶었습니다. 가족들도 남편이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동서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자 말리기 시작했죠.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술먹은 놓고 이야기해. 그리고 그 계약서가 뭐가 문제인데? 사기를 당했으면 사기를 친 쪽이 문제인 거지. 계약한 현선이 문제야? 그리고 깜빡했나 본데 현선이 홀몸도 아니야. 얼른 그 손 놓고 사과해. 그래 승수야, 너 갑자기 왜 그러니?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흥분 가라앉혀라. 가족들 모두 흥분한 남편을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다른 장면만 보이고 있었어요. 바로 동서였죠. 동서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내밀고 있는 계약서에 눈동자 초점이 맞춰져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내밀고 있는 저 계약서에 동서가 벌벌 떨고 있을 만한 무엇인가 있다고 말이죠. 제가 시동생과 시어머니를 말리며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람이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들어보죠. 여보, 당신도 동서 손 놓고 이야기해. 그러면 되잖아. 자, 이제 됐지? 그럼 재수씨 이제 말해보시죠. 여기 이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끝까지 말 못하겠다면 제가 여기 있는 가족들에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머니께서 뭘 알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은 그냥 우리 가게 통틀어서 도와주고 있는 매니저예요. 매니저. 일 도와주는 매니저가
가게 부동산 계약서 임대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요? 도대체 어떤 사이이길래 요즘 같은 세상에 가게 직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까? 그리고 이번에 오픈하는 가게 사업 등록증 확인해보니까 재수 씨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도 여기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던데 무슨 사이입니까? 어머, 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어쩌다 일처리가 그렇게 된 거지. 부동산 계약까지는 내가 그 직원한테 시킨 게 맞는데 사업 계약까지는 모르고 있었네. 고마워요, 아주버님. 큰일 날 뻔했는데 아주버님 덕분에 알게 된 것 같아요. 동서는 그것도 변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의 사천어 모르는 제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동서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놓으며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 횡설수설하는 대답은 무시하고 뚱딴지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죠. 그렇게 얼렁뚱땅 변명하고 넘어가시려고 한다면 똑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보죠. 뱃속의 아이 누구 아이인가요? 뭐라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 아이가 누구 아이긴 누구 아이예요? 당연히 저희 남편 아이죠. 그래요? 제가 보고 들은 것과는 좀 다르네요. 이 계약서도 그렇고 뱃속의 아이에 대해서 그렇고 이 계약서 제가 어떻게 가지고 있게 되었는지는 안 궁금하세요? 아직까지 모르겠냐고요. 여기 계약서 이름 적혀있는 남자 제가 직접 만나서 확인받고 오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어머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사이가 된다고? 가게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라 가깝게 지내는 거지 무슨 사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아주버님 이 뱃속의 아이가 그 사람 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의심도 말이 되는 생각을 하셔야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저 절대로 이대로 못 넘어가겠어요. 제가 그 직원 눈앞에 데려서 확인시켜줄 테니 지금 주장하신 말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아주버님이라고 해도 말이죠. 굳이 데리고 와서 확인시켜줄 필요 없어요. 두 사람 사이 어떤 사이인지 증명할 증거들은 이미 차고 넘치니까. 자신만만한 남편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몇 장 꺼냈습니다. 그리고 몇 장은 동서에게 건네주었고 몇 장은 가족들이 볼 수 있게 식탁 위에 올려다 두었죠. 사진 속에는 다정한 모습으로 한 남자와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동서가 찍혀져 있었어요. 아무리 가까운 이성 친구라고 해도 넘어서는 안 될 애정행각을 하는 사진이 찍혀 있었죠. 이번에는 뭐라고 거짓말 하실래요? 요즘은 가게 직원들과 이렇게 진하게 애정 표현을 해야 하나봐요. 지금 보여준 사진 말고도 휴대폰과 내 카메라에 충분히 사진이 있으니까 더 필요하면 말해요. 내가 스킨십별로 날짜별로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걸로도 부족해서 변명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증거들도 있으니까 들려줄게요. 내가 이 사진 속에 나오는 곤충 만들어 놓고 듣게 된 이야기 녹음해 왔는데 이 앞에서 풀어줄까요? 남편이 하는 말과 가족들 손에 들려진 사진을 종합해보면 동서가 지금까지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횡설수설 말하더라도 변명을 멈추지 않았던 동서는 그제서야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죠. 동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자 답답해진 시댁 식구들은 동서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 당신 나 몰래 가게 직원과 바람 피고 있었던 거야? 바람이 실수였다고 넘어가더라도 지금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 아이는 우리 아이가 맞는 거냐고. 둘째야, 너 숭수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냐? 너 정말 우리 현수 두고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 집에 시집와서 잘난 척은 다 하고 똑똑한 척도 다 하더니 결국은 이런 짓을 하니? 그래놓고 네 형님 되는 사람한테 그러고 있었던 거야? 쏟아지는 가족들의 추궁에 동서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 그 남자와 바람핀 것 맞아요. 이번에 가게 준비로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어쩌다 그만. 근데 깊은 관계는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부로 당장 헤어질 거고 앞으로 절대 두 번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저도 누구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아주버님, 아버님,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형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 예의 없게 굴었어요. 앞으로는 잘할 테니 우리 저 사람 설득 좀 시켜주세요. 네? 동서를 이해해줄 생각도 없었습니다만
제가 시동생을 설득시킨다고 해결이 될 일인가요? 바람까지 피고 누구 애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날 이후 결국 동서는 시동생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이 사실들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한 척 잘난 척 다 하던 동서가 바람을 피고 다니는 걸 숨기지도 않고 흘리고 다녔습니다. 동선의 가게를 찾은 남편이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뜬 소문은 아닌가 싶어서 동서 뒤를 밟아봤는데 전부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남자를 찾아갔고 동생을 위하는 마음에 주먹까지 나가게 되며 남자 입에서 실토를 하게 만든 거죠. 처음에는 다른 가족들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조용히 동서 그 여자만 불러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말할 타이밍을 노리다 보니 저와 동서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 그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은 동서가 이혼을 당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이혼으로만 끝이 나면 저희 시동생만 불쌍할 뻔했는데 다행히 그 여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죗값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자는 자신의 친정집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결혼생활 중 외도를 했다는 소문이 돌다 보니 그쪽 집안에서 소문이 부담이 되었거나 사실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 자식이니까 나중에는 다시 품어줄지 모르더라도 우선은 집안에서 내쫓겨났죠. 또 그렇게 자랑하던 여자의 가게들도 차례대로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불륜이 뭐 그렇게 대수일까 싶었는데 사람들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다들 어디서 소문을 듣게 되었는지 스멀스멀 소문이 퍼져나갔고 소문이 퍼진 결과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었죠. 가장 먼저 피해를 봤던 건 저희 집 근처에 낸 새 가게였고 그 다음으로 월세가 비싼 순으로 하나 둘씩 폐점을 하더니 결국에는 전부 다 폐점을 하게 되었네요. 또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뱃속의 아이는 시동생의 아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 친자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혈액형에서부터 친자가 될 수 없더라고요. 바람나서 이혼하고 잘 산다는 사람도 있던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동서였던 그 여자는 이제 결혼생활 중 바람이나 이혼을 당한 이혼녀에 집안에도 버림을 받고 사업도 망하고 애까지 키워야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사실 그 여자가 어떻게 살게 되든 별 상관이 없었어요. 이번 일로 상처를 많이 받은 시동생 걱정이 먼저였기 때문에 말이죠. 배우자가 결혼생활 중 외도를 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이 있을 것 같아 우리 가족들 모두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시동생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은 좋은 여자와 연애를 하는 중이에요. 이번에 시동생이 만나는 여자는 이전 동서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죠. 싹싹하고 애교도 많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라 시부모님도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합니다. 아직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지 않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와 시동생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앞으로 찾아올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좋은 소식이 들리는 대로 이곳 채널에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